허가요? 군부대에 개새끼를 끌고 들어오는데 허가를 해줬다고요? 사소한 권력에 취한 오만한 한마디가 아들을 보러 온 어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부조리. 한 어머니의 자존심이, 그리고 멀리서 이를 지켜봐야 할 아들의 남은 군 생활이 송두리째 짓밟히는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의 거대한 침묵.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저 힘없는 아들 엄마가 아닌 이 거대한 성벽의 가장 약한 균열을 파고들어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파도가 되기로. 한낱 위병소 병사의 하찮은 갑질이 어떻게 철옹성 같던 군수사령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추악한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대한 정의의 칼날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인조 가죽 시트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을 전해왔지만 윤서진의 손바닥은 운전대를 쥔 채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에어컨 송풍구에서는 기계적인 냉기가 뿜어져 나왔으나 한여름의 태양은 집요하게 차창을 뚫고 그녀의 뺨을 달구었다. 몇 시간째 이어진 고속도로의 단조로운 풍경이 끝나고 낯선 위성도시의 이정표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제7군수지원사령부.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찍힌 목적지가 가리키는 이름이었다. 아들 박진우가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 배치를 받은 곳.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소였다. 조수석에 놓인 이동장 안에서 작고 하얀 생명체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려 이동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고 검은 눈망울 2개가 불안한 듯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괜찮아, 하늘아. 거의 다 왔어. 곧 오빠 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나직한 목소리에 말티즈 하늘이가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10년 넘게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해온 하늘이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특히 진우에게는 더욱 그랬다. 입대 전 익숙지 않은 환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잠 못 이루던 아들의 곁을 지켜준 것은 이 작은 생명체였다. 진우는 하늘이를 끌어안고서야 겨우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면회는 하늘이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물론 군부대에 애완견을 동반하는 것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민감한 사안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 달 전부터 절차를 밟았다. 진우의 소속 부대인 제7군수지원사령부 예하 제73보급대대 행정반에 수십 번을 전화했다. 처음에는 당연히 불가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군사보안시설이며 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나 알레르기가 있는 장병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유였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의 심리적 안정에 하늘이가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했다. 하늘이가 받은 모든 예방접종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서를 첨부했다. 그리고 면회는 지정된 야외 면회 장소에서만 진행할 것이며 이동은 반드시 전용 이동장을 사용하고 배변 처리 등 모든 위생 관리를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작성해서 보냈다. 그녀의 집요하고 철저한 준비의 담당자였던 행정보급관 원사는 결국 두 손을 들었다. 그는 대대장인 소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며칠 후 어렵사리 허가가 떨어졌다는 연락을 해왔다. 대대장 특별허가 사항이니 위병소 통과 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두겠다는 말과 함께였다. 그렇게 얻어낸 허가였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곧이어 시야 저편으로 높고 육중한 철문과 그 위로 날카롭게 빛나는 철조망이 모습을 드러냈다. 위병소였다. 필승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구조물 아래 소총을 어깨에 맨 2명의 병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차를 위병소 앞에 세웠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차량이 멈춰 서자 위병소 근무자 중 한 명이 다가왔다. 앳된 얼굴의 일병이었다. 그는 절차에 따라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윤서진이 창문을 내리자 그는 경직된 목소리로 용무를 물었다. 필승,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들 면회 왔습니다.
제73보급대대 박진우 이병 면회입니다. 그녀의 말에 일병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문자 기록부를 내밀었다. 그녀가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동안 위병소 안쪽 그늘에 앉아있던 다른 병사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다. 낡고 구겨진 전투복, 흐트러진 자세,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는 권태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다. 병장 계급장이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황철민이었다. 황 병장은 다가오더니 곁눈질로 조수석에 놓인 이동장을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찌푸려졌다. 아줌마, 저게 뭡니까? 명백히 반말이었다. 초면의 민간인에게, 그것도 아들의 면회를 온 어머니에게 던지는 말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윤서진은 잠시 황당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애완견입니다. 부대의 사전 허가를 받고 동반했습니다. 허가요? 군부대에 개새끼를 끌고 들어오는데 허가를 해줬다고요? 개새끼라는 단어가 예리한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곁에 서 있던 김동수 일병의 얼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황 병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껄껄 웃기까지 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군대가 무슨 애견 카페인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73보급대대 행정보급관님과 통화했고 대대장님 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윤서진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황 병장은 들을 생각조차 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확인은 무슨 확인? 딱 보니까 각 나오네. 어디서 아들 백 믿고 유세 좀 부려보시겠다? 안 됩니다. 규정상 절대 안 돼요. 당장 그 개새끼 치우고 면회 끝나면 데리고 가시든지 하세요. 그의 막무가내식 태도에 윤서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차가운 냉기가 실렸다. 이봐요, 황 병장. 지금 민간인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그리고 귀관의 언행은 명백히 복무규율 위반입니다. 상급자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규정대로 절차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신의 계급을 정확히 부르며 정면으로 맞받아치자 황 병장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험악해졌다. 군 생활 내내 민간인에게, 특히 나이든 여성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 그에게는 만만하기 짝이 없는 상대로 보일 뿐이었다. 하, 아줌마가 군대에 대해 뭘 좀 아시나 본데 그래서 어쩔 겁니까?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긴 내가 책임지는 구역이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돌아가시든가 아니면 걔는 밖에 묶어두고 아줌마만 들어가든가 알아서 하쇼. 그는 뒤돌아서며 김일병에게 턱짓했다. 김일병 뭐해? 저 차 안 들여보내. 문 닫아. 김일병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윤서진과 황 병장을 번갈아 쳐다봤다. 명백히 선임의 부당한 지시였지만 거역할 용기는 없었다. 그가 머뭇거리며 차단기를 내리려 할 때 윤서진의 입이 열렸다. 잠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황 병장이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윤서진은 더 이상 이들과 실랑이를 벌일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말이 아닌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황 병장과 김일병이 똑똑히 들으라는 듯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저 윤서진입니다. 지금 제7군수지원사령부 정문에 와 있는데 위병소 근무자들의 근무 태만이 도를 넘는군요. 윤서진의 전화통화 목소리는 위병소의 후덥지근한 공기 속으로 차갑게 스며들었다. 황철민 병장은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어이가 없다는 듯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어디다 전화해서 고자질이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기껏해야 사령부 민원실이나 아들 부대 행정반이겠지. 그런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대부분은 규정을 설명하며 돌려보내면 그만이었다. 그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어렴풋이 듣게 된 김동수 일병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윤서진은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말을 이어갔다. 네, 소장님. 직접 오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만 여기 위병소의 황철민 병장이 규정을 무시하고 민간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부대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장병 복지 증진 및 대민 친화 정책의 일선 실무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소장님이라는 단어가 황 병장의 귀에 박히는 순간 그의 뇌가 정지하는 듯 했다. 설마 아닐 거야. 이 아줌마가 지금 누구랑 통화하고 있다는 말인가? 제7군수지원사령부의 지휘관, 별 2개를 단 사령관을 소장님이라고 부르며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황 병장의 오만한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바로 그 순간 위병소 안에 있던 당직사관 이 중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울린 직통 전화 수화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황 병장, 너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그런 거야? 방금 사령관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어. 당장 그분께 사과드리고 부대 안으로 모시라고. 당직사관의 외침은 황 병장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머리는 이해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과 함께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사령부 본청 방향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관 차량이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사령관을 상징하는 별 2개가 그려진 성판이 선명했다. 차는 급정거하며 위병소 앞에 멈춰 섰고 뒷문이 열리며 이현수 소장이 성난 표정으로 내렸다. 그의 뒤를 따라 참모장인 준장과 헌병대장인 중령이 허겁지겁 차에서 내렸다. 사령부의 최고 지휘부가 위병소로 총출동한 초유의 사태였다. 이현수 소장의 시선은 곧장 윤서진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향해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윤 박사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부하들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박사님. 그 호칭에 위병소의 모든 이들이 숨을 삼켰다. 이현수 소장은 고개를 돌려 얼음처럼 굳어버린 황 병장과 김일병 그리고 당직사관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인가? 귀관들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사령부의 얼굴에 똥칠을 했어. 저분이 누구신지 알고 저런 망발을 짓거린 건가? 그는 다시 윤서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안으로 드시죠.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차를 몰아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 황 병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은 방금 끝장나 버렸다. 제7군수지원사령관 이현수 소장이 직접 운전하는 지휘관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윤서진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하늘이를 담은 이 동장은 뒷좌석에 고이 놓여 있었다. 조금 전 위병소에서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부대 안은 평온하고 질서정연했다. 잘 닦인 도로와 반듯하게 정돈된 건물들, 구호를 외치며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장병들의 모습은 군대라는 조직의 위용을 보여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처럼 보였다. 가장 말단인 위병소의 문턱에서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이 거대한 조직의 속은 과연 안녕한 것일까? 침묵을 깬 것은 이현수 소장이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몇 번이나 룸미러로 그녀의 눈치를 살피다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사님. 제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탓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이 사태가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윤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담고 있었다. 소장님, 저는 개인적인 사과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개 병사에게 개새끼라는 소리를 들으며 모욕을 당한 것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귀 부대의 규정과 절차가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정식 절차를 통해 오늘 면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대장 결재까지 득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위병소 근무자는 확인조차 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과 편견에 따라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민간인을 겁박했습니다. 만약 제가 소장님께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제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녀의 지적은 날카롭게 이현수 소장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일탈이 아닐 겁니다. 조직 전체에 퍼진 기강해이와 무사한 일주의의 단적인 증거입니다. 소장님께서 최근 열린 병영, 소통하는 군대를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할 뿐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윤서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동물 행동 심리학자이자 수의학 박사였다. 그녀의 명성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이었고 특히 군견의 선발, 훈련, 그리고 심리치료에 관한 한 독보적인 권위자였다.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군견 능력 현대화 프로젝트의 총괄 자문위원이 바로 그녀였다. 최첨단 장비 도입보다 중요한 것이 우수한 군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하는 것이었고 그 핵심에 윤서진 박사가 있었다. 이현수 소장이 그녀에게 이토록 쩔쩔매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가 국방부 프로젝트의 중요 인물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프로젝트의 성패에 그의 진급과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걸려 있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부대 정문에서부터 끔찍한 경험을 했으니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차량은 곧 제73보급대대 본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자 대대장인 박태준 소령과 행정보급관 이재식 원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달려나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등 뒤로 면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 박진우 이병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진우는 어머니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사령관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윤서진은 사령관과 대대장을 잠시 잊은 듯 곧장 아들에게로 달려가 와락 끌어안았다. 아들 괜찮은 거야? 고생 많지?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령관님까지. 진우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윤서진은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그제야 그를 둘러싼 지휘관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그리고 대대장님. 오늘 있었던 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위병소 근무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귀 부대 전체의 복무 실태와 대민 업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을 국방부 감사실에 정식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다. 국방부 감사실에 정식 감찰을 요청하겠다는 윤서진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견 프로젝트 자문위원 자격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일개 군수지원사령부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이현수 소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사태를 사령부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는 대대장과 행정보급관에게 눈짓으로 물러가게 한 뒤 윤서진과 박진우 이병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휘관 차량에 올라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헌병대장인가? 나 사령관이다. 지금 즉시 위병소 근무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시켜. 황철민 병장, 김동수 일병은 물론이고 당시 근무 책임자였던 당직사관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자네는 직접 위병소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해서 내 방으로 가져오도록 1분 1초도 빠짐없이. 알겠나?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사령부 감찰실장이었다. 감찰실장. 오늘부터 제73보급대대에 대한 특별 복무 감찰에 착수한다. 자네가 직접 팀을 꾸려서 들어가. 병사들 출타나 면회 관련 부조리, 간부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민원 응대 시스템까지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다 털어내. 이건 내 지시가 아니라 명령이다. 이현수 소장은 결단해야 했다. 윤서진 박사가 국방부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편 대대본부 앞 야외 면회장의 아들과 마주 앉은 윤서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늘이를 이동장에서 꺼내주었다. 하늘이는 진우의 품에 안기자마자 꼬리를 격하게 흔들며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진우는 오랜만에 만나는 하늘이가 반가우면서도 눈앞에 벌어진 믿기지 않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령관님이 엄마한테 왜 박사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쩔쩔매시는 거야? 윤서진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지금 국방부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좀 돕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 사령관님과도 알게 됐고. 그게 다야.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안 쓰이게 생겼어? 나 이제 부대에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엄마 백으로 사령관까지 움직인 놈이라고 소문날 텐데. 진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 일로 인해 그의 군 생활은 완전히 꼬여버릴 것만 같았다. 윤서진은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진우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 백을 쓴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권리야. 군인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할 의무는 없어. 오히려 오늘 일을 계기로 너와 내 동료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바꿔야지. 그녀의 말에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저 멀리서 이현수 소장이 다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다. 그는 윤서진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박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헌병대장에게서 1차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현수 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진우 이병을 힐끗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 위병소에서 문제를 일으킨 황철민 병장이 저희 사령부 군수참모인 황인준 대령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윤서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군수참모 대령의 조카. 단순한 병사의 일탈이 아니라 부대 내 권력 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사령관 이현수 소장의 입에서 나온 군수참모 황인준 대령의 조카라는 말은 단순한 정보를 넘어 사건의 본질을 뒤흔드는 거대한 암초와 같았다. 군수참모는 사령부 내에서도 손꼽히는 요직이었다. 부대의 모든 물자와 보급, 예산을 관장하는 자리. 그 위치에 있는 대령의 조카가 위병소에서 그런 오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배경을 믿고 평소에도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서진은 직감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어쩌면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모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황인준 대령 말입니까? 윤서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현수 소장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읽고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사님. 저도 방금 보고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 황 대령이 제가 추진하고 있는 군견 현대화 프로젝트의 군수 분야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그녀의 질문에 이현수 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렇다. 황인준 대령은 바로 그 사람이었다. 윤서진이 자문위원으로서 가장 많이 부딪히고 의견 충돌을 빚었던 인물.
그녀는 군견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료와 의료약품의 품질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황 대령은 예산 문제와 기존 납품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거론하며 번번이 그녀의 제안에 제동을 걸었다. 그의 반대는 단순한 실무적인 의견 조율 수준을 넘어 어딘지 모르게 집요하고 감정적인 구석이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했다. 소장님, 아무래도 이번 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서진의 눈빛은 한 마리 암사자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 면회라는 개인적인 용무를 넘어 거대한 부패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 시각 사령관실에서는 헌병대장인 오진석 중령이 방금 확보한 위병소 CCTV 영상을 재생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황철민 병장은 윤서진을 향해 오만한 표정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명백히 개새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었다. 영상을 보던 이현수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 군대인가, 동네 양아치 소굴인가. 당장 황철민 병장 구속 수사하도록 해. 상관 모욕, 근무지 이탈, 민간인 협박.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적용시켜. 사령관님, 하지만 군수참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오진석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렸다. 사령부 내에서 2인자로 불리는 군수참모를 적으로 돌리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이현수 소장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래서 덮자는 건가? 지금 이 영상이 윤서진 박사 손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우리 사령부는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어. 지금은 황인준 대령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바로 그때 사령관실 문이 벌컥 열리며 문제의 황인준 대령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이현수 소장에게 따지듯 물었다. 사령관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조카놈이 좀 실수를 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헌병대까지 동원해서 구속수사를 하라니요. 너무 과하신 처사 아닙니까? 그의 태도는 부하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뻔뻔했다. 이현수 소장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과한 처사? 황 대령, 자네는 지금 저 영상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가? 저건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게는 제가 따로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은 제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용히? 황 대령,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상대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예의를 갖추시는 윤서진 박사님이셔. 당신 조카 하나 때문에 우리 사령부 전체가 국방부 특별 감찰을 받게 생겼다고. 이현수 소장의 고함에도 황인준 대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령관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죠. 그깟 자문위원 하나 때문에 사령부가 흔들리기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 요즘 우리 군수 분야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대의 무서움을 좀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의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배후에서 조종했을지도 모른다. 이현수 소장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위병소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사령부 내의 뿌리 깊은 암세포를 도려내야 하는 거대한 전쟁이 되리라는 것을. 황인준 대령의 노골적인 도발에 이현수 소장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이 문제는 더 이상 황 대령 개인과의 갈등이 아니었다. 군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패와 기강 해이에 대한 정면 대결이었다. 그는 오진석 헌병대장에게 눈짓했다. 오중령 들었나? 지금 이 자리에 군수참모 황인준 대령이 윤서진 박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대화 내용 전부 기록하고 황 대령을 이번 사건의 중요 참고인으로 입건하여 정식 조사를 시작하도록. 사령관님. 황인준 대령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자신의 조카를 넘어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의 얼굴이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제가 군 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쌓아온 인맥이 누군지 잊으셨습니까? 육군 본부에도 저와 막역한 선후배들이 그 인맥으로 지금까지 비리를 저지르고 안위를 지켜왔겠지. 이현수 소장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틀렸어, 황 대령. 자네가 상대하는 건 내가 아니야. 군의 미래를 바로 세우려는 거대한 의지다. 그리고 그 의지의 중심에 윤서진 박사가 있어. 자네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란 말이다. 이현수 소장은 황 대령을 헌병대장에게 인계하듯 내버려 두고는 다시 윤서진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어설프게 정보를 통제하려다가는 더 큰 불신만 살 뿐이었다. 그가 면회 장소에 도착했을 때 윤서진은 아들 박진우 이병 그리고 하늘이와 함께 잔디밭에 앉아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윤서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다. 이현수 소장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다. 박사님, 방금 전 황인준 대령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황 대령이 박사님의 군견 프로젝트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위병소 사건 역시 그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심증을 굳혔습니다. 윤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령관 직권으로 황인준 대령을 포함한 군수 분야 관련자 전원에 대한 특별 감찰 및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윤 박사님께서 요구하시는 군수품의 품질 기준 상향을 그가 왜 그토록 반대했는지, 그 배후에 특정 납품업체와의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현수 소장의 결단력 있는 대답에 윤서진은 비로소 조금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소장님의 의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순히 조사를 받을까요? 군대라는 조직의 폐쇄성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려 할 겁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현수 소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사님께서 군견 프로젝트 자문위원 자격으로 이번 감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희가 놓치는 부분을 짚어주시고 부조리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박사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누구도 감히 진실을 숨기려 들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이현수 소장이 던질 수 있는 최고의 승부수였다. 외부의 권위를 빌려 내부의 적을 치는 것. 윤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들 면회를 왔다가 졸지에 군부대 비리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된 이 상황이 기가 막혔지만 그녀는 외면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황 대령 개인의 비리가 아니었다.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는 군견들의 건강과 생명,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였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습니다, 소장님. 그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들 박진우 이병의 신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제가 이 일에 개입하는 순간 가장 비겁한 자들은 제 아들이나 가족을 걸고 넘어지려 할 테니까요. 그녀의 눈빛에는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강인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이현수 소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대답했다. 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박진우 이병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자리를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들과 자신의 신념을 걸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제7군수지원사령부 깊숙이 박힌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었다. 윤서진이 특별감찰 참여를 수락한 다음 날부터 제7군수지원사령부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이현수 소장은 약속대로 박진우 이병을 사령관 직속 부대인 본부근무대로 전출시키는 동시에 사령관 특별지시 사항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 비서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황인준 대령을 비롯한 부패 세력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아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동시에 윤서진을 팀장으로 하고 헌병대와 감찰실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군수 분야 특별 합동감찰팀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민간인, 그것도 여성이 군부대 감찰팀을 이끄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지만 국방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총괄 자문위원이라는 그녀의 직함 앞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감찰팀의 첫 번째 목표는 황인준 대령이 그토록 반대했던 군견 사료 및 의약품 납품 계약 서류였다. 윤서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밤을 새워가며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의학적 지식과 동물 영양학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녀는 서류의 허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된 것은 현재 군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종합영양제 납품 계약서였다. 대한메디텍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업체가 수의사협회에서 인증한 우수 제품들보다 훨씬 높은 단가로 수의 계약을 맺고 있었다. 오중령님, 이 대한메디텍이라는 회사, 어떤 곳인지 뒷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그녀의 지시에 헌병대장 오진석 중령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그가 가져온 보고서는 충격적이었다. 대한메디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고 회사의 대표는 황인준 대령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황 대령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회사를 차려 군에 물품을 납품하며 막대한 폭리를 취해온 것이다. 심지어 납품된 영양제는 성분 검사 결과 필수 영양소는 거의 없고 값싼 밀가루와 전분만 가득한 가짜약이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보고서를 읽는 윤서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견들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최근 훈련 성과가 급격히 떨어지고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리는 군견들이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친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자 감찰팀은 즉시 황인준 대령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의 개인 컴퓨터와 비밀 금고에서는 대한메디텍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육군 본부의 더 높은 상급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한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 부패의 고리는 황인준 대령 한 명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카르텔이 군의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현수 소장은 뇌물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존경하던 선배, 믿었던 동료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사건을 사령부 차원에서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결단이 필요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군 생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었다. 육군 본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인 계룡대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무겁고 엄숙했다. 육군 참모총장 김진명 대장은 집무실에서 이현수 소장이 밤새 달려와 올린 긴급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예하 군수지원사령부의 군수참모가 가족 명의의 유령 회사를 통해 불량 군수품을 납품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에게 뇌물을 상납해왔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아들 면회를 왔던 한민간인 여성에 의해 밝혀졌다는 것. 김진명 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굳은 얼굴로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맞은편에 꼿꼿이 서 있는 이현수 소장의 등줄기는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참모총장의 결단에 따라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비화될 수도 혹은 그의 군 생활과 함께 조용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 이현수 소장. 한참 만에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예, 총장님. 자네, 이 보고서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에 자네의 두 어깨 위 별과 군인으로서의 명예, 모든 것을 걸 수 있겠나? 이현수 소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걸겠습니다. 만약 이 보고서에 한치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저는 당장 군복을 벗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김진명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직통 전화를 들었다. 국방부 장관님 비서실인가?
나 육군 참모총장이다. 1시간 뒤 장관님께 긴급 독대를 요청한다. 국가 안보와 군의 기강을 뒤흔들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전하게. 전화를 끊은 그는 이현수 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돌아가게. 그리고 자네는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누가 막아서든 어떤 압력이 들어오든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 육군의 명예를 더럽힌 썩은 뿌리들을 이번 기회에 모조리 뽑아낼 걸세. 참모총장의 확고한 지지를 얻은 이현수 소장은 깊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다. 그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알렸다. 윤서진은 담담하게 그의 보고를 들은 뒤 나직하게 말했다. 총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셨군요. 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소장님.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육군 본부와 국방부의 합동 감찰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황인준 대령과 연결된 부패 카르텔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의 군견 프로젝트를 빌미로 군 내부 정보에 접근한 민간인 자문위원회 월권 행위라는 익명의 투서를 흘렸다. 윤서진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했고 이에 반대한 황인준 대령을 모함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 박진우 이병이 엄마 백으로 보직 특혜를 받았다는 기사까지 터져나왔다. 여론은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군의 폐쇄적인 비리를 지적하던 목소리는 잦아들고 힘없는 군인들을 괴롭히는 헬리콥터 맘이자 권력형 민간인으로 윤서진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현수 소장은 곤경에 처했다. 하지만 윤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모든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총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작성했던 모든 보고서와 회의록, 그리고 황인준 대령과 주고받았던 모든 이메일과 공문을 증거 자료로 정리했다. 거기에는 그녀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했는지, 그리고 황 대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했는지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촬영하고 기록해 온 불량 군수품으로 인해 고통받는 군견들의 참혹한 실태를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털이 빠지고 피부병에 시달리며 뼈만 앙상하게 남아 비틀거리는 군견들의 모습. 그것은 그 어떤 반박보다 강력한 진실의 증거였다. 윤서진이 공개한 영상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충성스럽고 용맹한 이미지의 군견들이 끔찍한 환경에서 학대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분노했다. 그녀를 향하던 비난의 화살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군의 무책임하고 부패한 군수 시스템을 향해 쏟아졌다. 여론의 압박과 국방부 장관의 강력한 척결 의지,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의 지원을 등에 업은 합동감찰팀의 수사는 거칠 것 없이 진행되었다. 황인준 대령은 물론 그에게 뇌물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 주었던 육군 본부의 고위 장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그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부패의 카르텔은 한 여성의 용기와 진실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몇 달 후 군사법원은 황인준 대령에게 이적죄에 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특수직 무유기,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위병소에서 오만한 태도로 사건의 발단을 제공했던 그의 조카 황철민 병장 역시 불명예 전역 조치와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서진은 아들 박진우의 마지막 휴가에 맞춰 부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그 어떤 제지도 불편한 시선도 없었다. 위병소의 새로운 근무자들은 그녀와 하늘이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현수 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전체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모든 민원 처리 시스템은 투명하게 바뀌었고 장병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윤서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장으로 진급하며 군단장으로 영전했다. 야외 면회장에서 아들과 마주 앉은 윤서진은 말없이 훌쩍 커버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엄마, 이제 저 다음 달이면 전역해요. 그래, 시간 빠르네.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엄마 덕분에 군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좋은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진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엄마 백을 걱정하는 나약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정의가 승리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며 그는 한 뼘 더 성장해 있었다. 윤서진은 그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작은 말티즈 하늘이가 평화롭게 햇볕을 쬐고 있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작고 하얀 생명체. 그녀는 하늘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권력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저 내 아들,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아끼는 작은 생명체를 지키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절실한 마음. 그 마음이 모여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이라고.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평화로운 군부대의 풍경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이 났다. 포항시 남구 도구해안.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포항 도구해안의 검은 모래밭을 쓸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해룡의 작전장교 김아린 소령은 파도 소리만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연합 상륙훈련 자유의 칼날. 그녀에게 이 훈련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선 조국의 안보를 짊어진 숭고한 의식과 같았다. 해병대 사관학교 수석 졸업, 여군 최초의 전투 중대장이라는 빛나는 이력은 그녀에게 숙명과 같은 완벽주의를 요구했다. 빌어먹을 꿈 같으니. 김아리는 낮게 읊조리며 싸늘한 바람에 맞섰다. 며칠째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충돌하는 상륙 돌격장 갑차들, 먹통이 된 통신망,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부하들의 절규. 꿈속에서 그녀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소령님, 새벽부터 여기서 뭐 하십니까? 몸 상하십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처럼 나타난 최민준 중위가 따뜻한 캔 커피를 내밀었다. 김아린이 가장 신뢰하는 부관이었다. 마지막 점검이다. 작전 계획 최종안 32가지 우발 상황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준비됐는지 다시 확인해야지. 이미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소령님의 계획은 언제나 빈틈이 없습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최중위. 예상치 못한 변수가 가장 큰 적이다. 경계를 늦추지 마. 김아리는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차가운 바다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저 검은 파도 아래 그녀의 악몽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숨어 있었다. 자유의 칼날 훈련을 위한 전술 지휘소는 새벽의 정적을 깨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김아린 소령은 중앙 통제석에서 빛나는 스크린들을 매서운 눈빛으로 쫓으며 지휘를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는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완벽한 통제력이 느껴졌다. 기상 상황 업데이트. 해무 농도 변화 추이 5분 간격으로 보고할 것. 한미연합통신망 암호화 시스템 최종 점검 결과 보고. 그녀의 완벽한 통제 속에서 불안감은 잠시 잊히는 듯 했다. 그때 지휘소의 방탄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선글라스를 낀 채 팔짱을 끼고 지휘소를 둘러보는 미군 장교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온 듯 거침없이 중앙 통제석으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신원 확인하겠습니다. 최민준 중위가 다가가 제지하려 했지만 미군 장교는 가볍게 그를 지나쳐 스크린 월 앞에 섰다. 선글라스를 벗자 드러난 푸른 눈과 묘하게 한국적인 얼굴 윤곽. 그의 전투복에는 밀러라는 성과 함께 소령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이, 김소령? 접니다, 잭 밀러.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김아린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의 말투는 어딘가 가볍고 장난스러웠다. 김아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밀러 소령, 공식적인 신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아, 늦었나? 뭐 융통성 있게 갑시다.
작전고문 임무로 오늘 합류했으니 잘 부탁합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김아리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딱딱하게 말했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용무가 끝나셨으면 돌아가십시오. 밀러는 어깨를 으쓱하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해무 말인데 이거 완전히 복불복이구만. 이러다 작전 시작도 못하는 거 아냐? 기상 상황은 예측 범위 내에 있습니다. 예측? 전쟁터에선 예측 불가능한 게 예측 가능한 것보다 훨씬 많지. 안 그래, 김소령? 그는 김이라는 성을 일부러 강조하며 빈정거렸다. 김아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밀러 소령, 당신의 무례함은 이해하기 어렵군요. 여기가 당신의 사교 클럽이라고 생각합니까? 오, 농담이었는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십시다. 어차피 한 배를 탄 거 아니겠소? 이 훈련 당신 혼자서는 절대 성공 못할 텐데. 그의 말은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을 담고 있었다. 김아리는 속에서부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입니다. 소령께서도 그 틀 안에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정? 웃기시네. 전쟁터에서 규정 따지다가 죽은 놈들만 수두룩 빽빽할 텐데. 댁들 한국군은 융통성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북한한테 코 깨지지. 그의 입에서 나온 노골적인 한국 비하 발언에 지휘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아린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하게 질렸다. 밀러 소령, 지금 당장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공식적으로 항의하겠습니다. 왜? 틀린 말 했나? 맨날 훈련만 요란하게 하지 실전 경험은 얼마나 되시오? 끽해야 북한군 졸개 몇 명 잡은 게 전부일 텐데. 그의 조롱은 이제 김아린 개인을 넘어 대한민국군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야말로 실전 경험이 얼마나 있기에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까? 재미교포라는 탈을 쓰고 와서 동맹국 군대를 모욕하는 당신이야말로. 재미교포? 웃기시네. 내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시오, 김소령. 난 미국인이야. 뼛속까지. 당신들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아마추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밀러는 비웃듯 선글라스를 다시 껴며 뒤돌아섰다. 그의 마지막 말은 김아린의 뇌리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혔다. 재미교포라는 가면 뒤에 숨긴 채 노골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의 태도는 그녀의 분노를 극으로 치닫게 했다. 앞으로 2주간 이 남자와 함께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연합작전회의실의 공기는 첫날보다 더욱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김아린 소령은 단상에 서서 D-Day 작전 계획의 세부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그 모습은 며칠 전의 모욕을 완벽하게 극복한 프로 군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상으로 상륙 1파가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면 미 육군 스트라이커 여단은 상륙 2파와 함께. 그때 청중석에 앉아있던 잭 밀러가 보란듯이 손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두의 시선을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질문 있습니다, 김소령. 김아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를 응시했다. 말씀하십시오. 이 작전 너무 안전하기만 한 거 아닙니까? 무슨 속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밀러는 회의실을 한번 쓱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리고는 김아린을 향해 노골적인 조롱이 담긴 한마디를 던졌다. 역시 여자가 계획해서 그런가? 너무 소심해서 말이야. 이러다 적군이랑 손잡고 캠프파이어라도 할 기세인데.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인격과 성별에 대한 모욕이었다. 한국군 장교들은 경악과 분노로 얼굴이 굳었고 최민준 중위는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몸을 들썩였다.
미군 측 장교들조차 당황하며 밀러를 쳐다봤다. 하지만 김아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 내면에서는 지옥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이 천박한 놈.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서 그 더러운 입으로 기어이 지저대는구나. 그녀는 그를 군인이 아닌 그저 저급한 외국놈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저런 부류에게 감정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 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밀러를 서늘하게 응시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밀러 소령, 당신의 그 저급한 편견은 작전 능력의 부재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소령께서 제기한 위험성에 대한 전술적 근거를 제시하십시오. 개인적인 감상이나 당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성차별적 농담은 이 자리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긴 당신이 여자를 폄하하며 시시덕거리는 싸구려 술집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논하는 신성한 작전회의실입니다. 전술적 반론이 없다면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강철 같았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그의 발언을 전술적 능력 부재와 수준 이하의 태도로 규정하며 완벽하게 받아친 것이다. 밀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분노하며 소리 지를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서늘한 이성으로 자신을 찍어 누르는 그녀의 모습에 오히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재개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아리는 이후의 브리핑을 완벽하게 마쳤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오히려 밀러의 무례함과 대비되며 회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장교들로부터 암묵적인 존경과 지지를 끌어냈다. 브리핑이 끝나고 장교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김아린이 복도를 걸어갈 때 밀러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어이, 김소령.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그냥 농담이었잖아. 미군 애들끼리는 흔하게 하는 농담이라고. 김아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농담? 그녀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의 그 썩어빠진 농담은 미군 전체의 수치다. 그리고 당신이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모욕이야. 다시 한번 내 앞에서 혹은 내 부하들 앞에서 그따위 말을 짓거리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당신을 이 훈련에서 배제시키도록 요청하겠어.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가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직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인간은 군인이기 이전에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도 없는 그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한국적인 얼굴 윤곽을 경멸하듯 쳐다봤다. 한국인의 탈을 쓴 저속하고 음탕한 외국놈일 뿐이야. 내 작전 구역에서 당장 꺼져. 김아리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를 스쳐 지나갔다. 밀러는 마치 뺨이라도 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음탕한 외국놈. 그 말은 그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비웃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것은 더 이상 작전 방식의 차이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개인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밀러는 자신의 숙소에서 거칠게 술을 들이켰다. 그의 옆에는 선임 부사관 데이비스 상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소령님, 오늘 회의에서는 너무 심하셨습니다. 김소령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적으로 만들어서 좋을 게 없습니다. 닥쳐, 데이비스. 밀러가 술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그 여자는 몰라. 책상 물림 엘리트들은 진짜 전쟁이 뭔지 모른다고.
자기가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음탕한 외국놈. 그는 그 말을 곱씹으며 이를 갈았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는 언제나 경계인 이방인이었다. 그의 과격한 행동과 공격성은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노의 표출일지도 몰랐다. 두고 봐. 반드시 내 방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저 잘난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꺾어주고 말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눈빛은 비뚤어진 승부욕과 도끼로 번뜩이고 있었다. 훈련 디데이가 다가올수록 두 지휘관의 갈등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훈련을 하루 앞둔 포항신항만. 상륙함의 내부 독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했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해병대원들과 미군 병사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말을 건넸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유대감도 없이 차가운 업무 절차만이 존재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지휘관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기마린 소령은 방탄 헬멧 아래로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며 마지막 장비 점검을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주의는 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을 발했다. 7번 장갑차 좌측 유압 라인 미세 누유. 규정대로 정비대대로 이관해. 내일 작전에서 제외한다. 그녀의 단호한 지시에 담당 부사관이 긴장하며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잭 밀러가 보란듯이 큰 소리로 혀를 차며 다가왔다. 그의 표정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노골적인 조롱이 가득했다. 김소령,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한 모양이군. 그는 기마린의 바로 앞에 서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이건 과잉보호야. 당신이 부하들을 그렇게 애송이처럼 다루니까 그들이 실전에서 버텨내질 못하는 거요. 하긴 여군이라 그런지 너무 감성적으로 대처하는군. 남자 부하들 다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요. 그는 또다시 성별을 들먹이며 그녀의 리더십 자체를 모욕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마리는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밀러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담당 부사관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다. 뭐 하고 있나? 규정대로 이관하라고 했다.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동요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무관심만이 담겨 있었다. 상대를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때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시였다. 그녀는 밀러를 논쟁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판단한 것이다. 그를 그대로 지나쳐 다음 장비로 향하는 그녀의 모습에 밀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도발이 그녀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디데이의 전술 지휘소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국군과 미군 측 구역은 완전히 분리되어 모든 소통은 공식적인 연락 장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그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마린의 악몽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짙은 해무가 동해 앞바다를 집어삼켰다. 가시거리는 순식간에 200m 이하로 떨어졌다. 기마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다. 기상 악화. 우발 계획 플랜 브라보 발령. 전 상륙 부대 발진 30분간 보류. 현 위치에서 대기한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미군 측 구역에서 밀러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연락장교를 통해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했다. 미 육군 작전 고문은 현 상황에서 작전 지연이 아군의 공격 기세를 꺾고 전체 작전 계획의 차질을 빚게 할 중대한 과실이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다. 즉시 공격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문서화될 수 있는 공식적인 이해 제기였다.
그는 훗날 모든 책임이 김아린에게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을 남기고 있었다. 김아린은 연락장교의 보고를 들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불어한다. 모든 부대는 내 명령에 따른다. 이상. 새벽 06시 10분 포항 앞바다 및 지휘소. 30분 뒤 해무가 약간 거치고 작전은 재개되었다. 하지만 이미 뒤처진 시간표는 모두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었다. 상륙 부대들이 해안선을 향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던 바로 그 순간 레이더 감시병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민간 어선 접근. 작전 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김아린은 반사적으로 다시 명령을 내렸다. 전부대 기동 중지. 현 위치에서 대기. 그 순간 밀러의 모든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김아린의 지휘석으로 폭풍처럼 달려왔다.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지. 그의 분노에 찬 외침이 지휘소 전체를 울렸다. 내 제안이 옳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이 훈련 자체를 망치려는 것 아니냐고. 저 빌어먹을 어선 하나 때문에 우리 병사들을 전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일 셈이야. 김아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와 마주 섰다. 그녀의 눈에서도 마침내 억눌렀던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다. 닥쳐. 당신 같은 도박꾼에게 내 부하들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어. 규정과 원칙만이 이 혼돈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다. 당신의 그 오만하고 저급한 도박에 내 부하들의 목숨을 단 한 명도 걸 수 없단 말이다. 오만? 이게 오만으로 보여? 이건 실전이야. 당신 같은 온실 속 화초는 절대 이해 못할 진짜 전쟁이라고. 그 더러운 입 닥치지 못해. 당장 내 자리로 돌아가. 두 사람의 고성이 극에 달했을 때 지휘소의 모든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소음이 터져나왔다. 치지직, 지지지직, 그리고 찾아온 완벽한 침묵.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 지휘소의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본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들의 증오가 마침내 최악의 재앙을 불러온 순간이었다. 지휘소의 심장이 멎었다. 모든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찢어지는 소음과 함께 찾아온 완벽한 침묵. 그것은 단순한 통신 두절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연결하던 신경망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린 지휘관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재앙이었다.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여기저기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통신망 완전 두절. 주파수 스캔 반응 없음. 해상 부대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김아린은 순간 숨을 멈췄다. 며칠 밤낮 그녀를 괴롭혔던 악몽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가 그녀를 지배한 것은 단 몇 초뿐이었다. 그녀의 몸을 흐르는 해병대의 피가 그녀의 이성을 깨웠다. 그녀는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사람이었다. 모두 조용히 해. 강철 같은 그녀의 외침에 지휘소의 소란이 잦아들었다. 지금부터 비상 대응 절차 델타를 개시한다. 통신팀 모든 예비 채널에 순차적으로 접속 시도하고 전파 방해일 가능성에 대비해 주파수 변조 폭을 최대로 넓혀. 작전팀 즉시 전령 임무를 수행할 가장 가까운 마리논 헬기 위치 파악해. 육안으로라도 지휘 체계를 복구해야 한다. 그녀는 혼란의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깃대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잭 밀러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다. 저 여자 이 와중에도 책에 쓰인 대로만 움직이는군. 패닉에 빠져서 매뉴얼이나 찾고 있는 꼴이라니. 그에게 김아린의 침착함은 위기 대응 능력이 아니라 현실 감각이 마비된 자의 어리석음으로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을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때였다. 밀러는 자신의 자리로 폭풍처럼 달려갔다.
선임 부사관 데이비스 상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소령님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비켜. 밀러는 그를 밀치고 책상 아래 고정된 검은색 특수 강화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미군 전용 군사위성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군용 특수 단말기가 들어있었다. 연합훈련의 공식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 행위였다. 데이비스가 다급하게 외쳤다. 소령님,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명백한 지휘권 찬탈입니다. 밀러는 단말기 전원을 켜며 차갑게 대꾸했다. 월권? 저 여자의 무능 때문에 우리 애들이 바다 위에서 미아가 됐는데 그깟 규정이 대수야. 난 내 방식으로 내 부하들을 구한다. 이게 바로 실전이야. 그는 헤드셋을 머리에 쓰며 미군 부대들과 직접 교신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스트라이커 부대, 여기는 스트라이커 지휘관. 내 말 들리나? 합동 통신망은 완전히 마비됐다. 지금부터 모든 작전 계획을 폐기하고 내 지시에 따른다. 가장 가까운 해안으로 즉시 비상 상륙을 실시하라. 훈련은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막을 내렸다. 동해의 재앙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미 동맹의 신뢰도에는 금이 갔다. 훈련 중단 하루 만에 소집된 한미 합동조사단 상황실. 김아리는 차가운 피의자 신분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으로 지난 24시간 동안의 기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작전 지연, 기동 중지, 그리고 통신 두절. 모든 화살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조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소령의 독단적인 판단들이 연이은 작전 차질을 빚었고 최종적으로 지휘 체계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 인정하십니까? 김아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사실상의 자백처럼 들렸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던 밀러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증언했다. 저는 김소령의 지휘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의 행동이 일부 규정에 어긋났을지는 모르나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한미 장병들을 안전하게 철수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지휘관이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교묘하게 김아린의 무능함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그는 규정을 어긴 문제적 인물이지만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부대를 구한 영웅으로 포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밀러는 왠지 모를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에 터져버린 통신 두절. 마치 신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의 동물적인 전투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건 너무 깨끗해. 뭔가 이상해. 그는 복도 저편에서 홀로 걸어가는 김아린의 지친 뒷모습을 보았다.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 대신 그의 얼굴에는 낯선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자마자 데이비스 상사에게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렸다. 데이스, 사고 기록 보고서 말고 그날의 원본 신호 데이터 전부 긁어 모아. 비공식적으로. 뭔가 있어.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김아린의 숙소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자 정성스럽게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징계위원회를 위한 변론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20년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전역 지원서였다. 그녀는 책임을 지기로 했다.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은 그녀의 방식이 아니었다. 지휘관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실패라면 그 책임 역시 오롯이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이것이 그녀가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민준 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작성하고 있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령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그 미군 놈의 독단과 정체불명의 통신 두절만 아니었어도. 최중위. 김아린이 조용히 그의 말을 막았다. 변명은 군인의 덕목이 아니야. 나는 내 선택에 책임을 질 뿐이다. 하지만 나가봐. 혼자 있고 싶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중위는 분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홀로 남은 김아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자신의 군 생활도 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잭 밀러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잠도 잊은 채 수백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김아린의 무능과 경직된 태도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녀가 지휘관으로서 실격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하지만 그의 전투 감각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통신 두절.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마치 각본처럼. 소령님, 포기하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데이비스 상사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운이 나빴던 겁니다. 하필 그때 장비가 고장나고. 운? 밀러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데이비스, 전쟁터에서 운을 믿는 놈은 제일 먼저 죽어. 난 운 같은 건 믿지 않아. 그는 김아린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다. 한국인의 탈을 쓴 저속하고 음탕한 외국놈.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는 별개로 그의 이성은 냉정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저 여자가 무능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일이 단순 사고라는 뜻은 아니야.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의 자존심이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김아린이 아니라 바로 그 미 육군 소령 잭 밀러와 미군 전체가 정체 모를 누군가에게 조롱당하고 놀아났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다. 진실을 찾아내.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를. 밤을 새워서라도. 마침내 그들이 찾던 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데이비스 상사가 비표준 분석 알고리즘으로 배경소음을 수백만 배 증폭시키자 0.03초간 나타났다 사라진 바늘 같은 파형이 스크린 위에 떠올랐다. 찾았습니다. 소령님. 데이비스가 그 파형의 분석 데이터를 밀러에게 보여주었다.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특정 통신 칩셋의 공진 주파수만을 노리고 발사한 전자기 저격총. 밀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의 예감이 맞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어떤 개자식이 감히 자신과 미군을 상대로 이런 장난을 쳤는가. 김아린은 그저 저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미끼이자 방패막이었을 뿐이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무능하고 재수 없는 여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고 군복을 벗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이 전쟁의 승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김아린의 징계위원회가 바로 내일 아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이 없었다. 김아린은 도서관 구석에서 내일 있을 징계위원회를 위한 최후 진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담담하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군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그녀의 앞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잭 밀러였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마지막으로 패배자의 모습을 구경하러 오셨나, 밀러 소령. 그 천박한 만족감이라도 채우시게. 밀러는 그녀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그 0.03초의 그래프가 떠 있었다. 이게 뭔지 알겠소? 김아리는 화면을 보는 순간 그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밀러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분노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당신이 싫은 건 변함없어, 김소령. 당신의 그 뻣뻣한 원칙주의가 이 모든 일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 하지만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나와 미 육군을 가지고 논 놈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 어떤 개자식이 우리를 체스판 위에 졸로 만들었더군. 그리고 당신은 그저 저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가장 편리한 미끼였을 뿐이야. 그의 말은 구원이 아니었다. 동정은 더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전쟁을 방해한 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맹수의 선언과도 같았다. 김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스크린을 바라봤다.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남자. 자신을 가장 모욕했던 남자. 그가 내민 이 불쾌한 진실의 조각이 어쩌면 그녀의 모든 것을 되돌릴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증오보다 더 짙은 기묘한 동맹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아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난 열흘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의문과 자책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던져진 플레이어였다. 그녀는 밀러를 바라봤다. 증오스럽고 경멸스러웠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같은 적을 마주한 또 한 명의 군인이었다. 좋아. 김아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단단함을 되찾아 있었다. 당신의 그 오만한 자존심을 지키는데 내가 필요하다면 협력하지. 대신 이번 작전의 지휘는 내가 맡는다. 당신은 내 지시에 따라. 밀러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 하지만 좋아.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당신의 그가 짜는 지휘관 놀이에 어울려주지. 그래서 계획은?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댔다. 증오는 잠시 접어둔 채 오직 진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밀러는 미군의 첩보 자산을, 김아리는 부대 내부의 정보망을, 각자의 무기를 이용해 밤사이에 범인의 실체를 벗겨내야 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11시간이었다. 밤은 짧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았다. 김아리는 최민준 중위를 불러 비밀리에 임무를 하달했다. K방산 솔루션의 최진우 실장. 훈련 당일 그의 부대 내 모든 동선을 1초 단위로 재구성해. 특히 통신 두절 시점 전후 30분. 모든 CCTV와 출입 기록을 뒤져. 최중위는 즉시 움직였다. 그의 충성심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몇 시간 뒤 그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찾았습니다, 소령님. 최진우 실장이 약 17분간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인 후방통신 단자함 구역에 머물렀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각 밀러는 데이비스 상사와 함께 위성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다. 찾고 있는 건 열이야. 최진우가 사라졌던 바로 그 시간, 그 위치에서 발생한 모든 비정상적인 열 신호를 찾아. 마침내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그들이 찾던 결정적 증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미군 최신 정찰 위성 키올14이 촬영한 고해상도 열감지 영상. 통신 단자함 근처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주변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의 열 신호가 섬광처럼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정확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발사한 스모킹 건이었다. 두 사람의 정보가 합쳐지자 범인의 윤곽은 완벽하게 드러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진실의 칼날을 들고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격하는 것뿐이었다. 징계위원회실의 공기는 주검처럼 무거웠다. 김아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감내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위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피징계인 김아린 소령, 마지막으로 할 말 있나? 김아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저녁 지원서 대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무능함이 아닌 이번 사태의 추악한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위원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그녀를 제지하려는 순간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완벽한 정복 차림의 잭 밀러 소령이 들어섰다. 그의 당당한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합니다. 본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진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허가해 주십시오.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김아린과 밀러는 연단에 나란히 서서 지난밤 그들이 찾아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마이크로웨이브 펄스 그래프, 최진우의 동선이 담긴 CCTV, 그리고 그의 태블릿에서 열 신호가 발사되는 순간을 포착한 위성사진까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위원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다. 이 모든 것은 우발적인 사고나 지휘관의 실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현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유도하려 한 특정 방산업체의 치밀하고도 추악한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김아린의 외침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징계위원회는 즉시 중단되었고 그 자리에서 방첩사령부와 군 검찰의 즉각적인 합동수사가 결정되었다. 최진우 실장은 회의실을 빠져나가려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한 달 뒤 김아린과 잭 밀러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도구 해안에 나란히 서 있었다. 방산 비리 스캔들은 군 전체를 뒤흔들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김아린은 모든 혐의를 벗고 완벽하게 명예를 회복했다. 밀러 역시 진실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사람의 군복에는 똑같은 보국 훈장이 빛나고 있었다. 결국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의 그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원칙주의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겼고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군.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다. 김아리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오만하고 무모한 직감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밀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때 회의에서 했던 말은 군인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소. 사과하지. 그것은 서툰 사과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아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제스처였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녀는 밀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다음 자유의 칼날에서는 진짜 우리 실력을 보여줍시다. 컴퓨터와 야생마의 조합이 얼마나 대단한지. 밀러는 그녀의 말을 되받아치며 그 손을 힘껏 잡았다. 기대하지 소령. 대신 내 감을 믿어준다면 커피는 내가 사도록 하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포항의 푸른 바다 위로 함께 퍼져나갔다. 증오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